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명나라에서 1644년에 청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명나라는 1644년에 망하는데 청나라한테 망한 게 아니고 이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었죠. 이자성이 주도한 농민 봉기군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자성이라는 사람은 1627년부터 계속 지속된 반란을 이끌면서 1644년에는 국가까지 건국하고 스스로 황제가 됩니다. 한때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 정도로 강성한 농민 반란이지.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는 농민 반란으로 왕조를 연 사람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명나라의 주원장부터가 이 농민 반란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열 수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당시에 세력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청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명나라의 국경 방어군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는 명나라의 장수인 오삼계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히 얘기하면 명나라의 장수였던이라고 얘기해야겠지. 명나라는 망했으니까. 오삼계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자기가 모시던 왕조는 망했고 한쪽에는 반란군이고 한쪽은 적군이야. 그래서 이 사이에서 오삼계는 명나라 황제의 복수를 해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고 함께 이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는 거지. 근데 청나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연히 중국을 통치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도 밑에 나오는 문서처럼 이렇게 통보를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는 숭정제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산해관을 넘어서 여길 못 들었는데 산해관을 넘어서 중국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이후 청나라는 남명을 멸망시킵니다. 이 명나라의 황족들이 남아서 남쪽에 이 명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뭐 남북조 시대나 아니면 북송에서 남송으로 바뀐 것처럼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청나라한테 다 쓸려 나가고 청나라는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지배를 하게 되는데 뭔가 껄끄러운 게 있어. 이 강희제가 아주 유능한 황제인데 이 사람이 즉위하고 보니까 남명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차지한 건 좋은데 뭔가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걸칫거리가 있냐면 3번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오삼계를 비롯해서 상진 경정충 같은 사람들은 본래 한족 출신의 무장으로서 청나라에 항복하고 이후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중국을 정복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야. 혹은 오삼계는 그런 사람이고 상지신이나 경정충은 그 사람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중국의 청나라에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는 이들이 쓸모가 있었는데 전투 부대를 이끌고 전투 경력도 많고 그리고 이들이 없었으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지 못했을 테니까 굉장히 쓸모가 많았지만 이제 청나라는 명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명나라에 적대하는 세력, 청나라에 적대하는 세력들도 거의 제압된 시점에서는 이렇게 막강한 지방의 독립적인 부대는 중국을 통치하는데 거추장스러울 뿐인 거지. 그래서 강희제는 이 3번을 견제하기 위한 3번 견제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3번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당연히 이들은 반발을 하겠지. 특히 오삼계가 반발을 크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3번의 난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10년 동안 벌어졌고 중국의 남부 지역은 거의 휩쓸다시피 해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진압하는 데 힘들었지만 결국 강희제는 청나라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희제는 뒤를 이어서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는데 정성공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이들은 타이완의 근거지를 두고 명나라 정부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고 3대를 이어 활동하다가 항복하게 됩니다. 정성공부터 이 정씨 집안들이 명나라를 부활시킨다는 명분으로 청나라를 계속 적대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좀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 상인과 일본인의 혼혈입니다. 뭐 혼혈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 어쨌든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해적이야, 하필이면. 그래서 처음에 이 정성공은 아버지인 정지룡과 함께 해적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이후에 명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목표로 활동을 하다가 정작 아버지인 정지룡은 청나라에 항복했는데, 그 이후에도 정성공은 청나라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일본 쪽이니까 일본 쪽에도 연줄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에도막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청나라에 대항할 만한 국가가 동아시아에서 굳이 찾자면 일본 정도였겠지. 당연히 일본은 당시 에도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의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대륙에서 일어나는 난리통에 자기네들이 끼어들 이유는 없었겠지. 그래서 정성공이 이렇게 해상에서 활동을 하면서 청나라를 공격하니까 청나라는 해금 정책으로 바다를 봉쇄했고, 이들이 타이완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타이완을 근거지로 삼기 전에 이 타이완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네덜란드인들이 와서 여기에 식민지를 세워놨는데, 이들이 네덜란드인들을 쫓아내고 이 타이완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서 활동을 하다가 1683년에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죠. 청나라는 이 정성공 세력을 진압한 다음에 해금 정책을, 그러니까 바다를 봉쇄하는 정책을 취소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겠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거의 한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유능한 황제들이 3명 연속 나타나서 많은 업적을 세우고 영토를 넓혔단 말이야. 자, 우선 아까 봤던 강희제부터 보자면, 이 사람은 3번의 난을 진압해서 통치를 강고하게 하고 정성공 세력을 진압했죠. 이거 그리고 해금 정책, 청기령이라고 불렸던 해금 정책을 해제합니다. 이 해금 정책을 청나라가 했던 이유가 이 정성공 세력이 해상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금 정책을 펼친 거기 때문에, 정성공 세력을 진압한 다음에 해금 정책은 당연히 해제가 되겠지. 청나라의 해금 정책은. 그리고 지정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정은제는 원래 우리가 그 전에 장거정의 일조편법을 배울 때는, 일조편법은 세금을 단순화시켜서 지세, 그러니까 땅에 매기는 세금과 인두세,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이 두 가지를 은으로 거뒀다고 했는데, 지정은제는 더 단순화시킨 거예요. 인두세랑 지세랑 그냥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는 이 지정은제, 그러니까 세금이 더욱 단순해져서 사람들이 내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인두세를 사실상 징수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땅이랑 인두세를 합쳐버리고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태어나도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인두세를 걸 때는 신고를 안 했겠지. 근데 이제는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황제인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해서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군기처라는 게 황제가 지방에 있는 관리들과 직접 1대1로 비밀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비밀 편지로 소통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 비밀 편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아예 만들어 버려. 그게 이제 군기처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관리어 사이에만 비밀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황제 독재 체제가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지. 1대1로 다 휘어잡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황제인 걸륭제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크게 넓힙니다. 이 서몽골의 준가르를 정복하고 티베트도 완벽히 통치하에 넣게 되고, 그래서 현재 중국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완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고전서를 편찬했다고 하는데, 사고전서는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에 있는 여러 책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분류해 놓은 거의 뭐 그 도서 목록도 아니지. 왜냐면 책을 실제로 다 모아놨으니까. 전문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분량이 엄청나죠. 3,503부, 79,377권에 달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분량의 당시 이 학문을 집대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당시 왕이었던 정조가 이 책을 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황제, 유능한 세 황제가 나타냈던 청나라인데, 자, 이 청나라는 이 통치의 특징을 보자면 한족 지배계급인 신사층을 장악하고 이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다스렸습니다. 이 신사라는 것은 원래 명나라 때 지배층인데 청나라는 이 명나라 때 지배층이 신사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청나라의 지배층으로 그냥 계속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와 과거제가 결합해서 뭐 형성되고 요역을 면접받고 가벼운 형별은 면책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그 뒤에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할 건데 우선 신사라는 계층이 명나라 청나라 때 지배층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청나라는 신사층을 회유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계속 실시합니다. 신사층이라는 사람들은 이 중국의 사대부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양반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시험을 쳐서 관리가 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 길을 열어주는 거지. 그리고 만한병용책이라고 해서 이 중국의 이 청나라의 고위 관료들의 숫자를 한족과 만주족의 숫자를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그럼 한족이라고 해서 고위 관료에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지. 고위 관료의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신사는 책을 연구하고 학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고전서 편찬 같은 것들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신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지. 이게 바로 회유책이고, 강경책은 뭐냐? 변발을 강요하며, 변발은 만주족의 전통적인 머리 모양인데 당시에 청나라가 다른 건 다 풀어줘도 변발은 무조건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변발을 강요하고 문자욕이라고 해서 한족 지식층들이 자기네들이 책을 쓸 때 청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헐뜯는 말을 쓰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경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또 하나 청나라의 특징은 그 전에 중국 국가들이 잘 차지하지 못했던 이민족들을 뭐 자기네들부터가 이민족이니까 이민족들을 통치하는 다민족 대제국이 돼. 한족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민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자기네들 직할지에는 9년을 두어 직접 통치를 하고 여기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청나라의 직할지인데 여기에 9년을 둬서 직접 통치하고 외부 점령지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티베트, 신장, 몽골 같은 곳에는 범부를 두어 간접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청나라 황제는 만주에서는 만주족의 지배자인 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중국의 천자이자 황제고 티베트에서는 티베트는 달라이라마 같이 이 불교와 관련된 지배층들이 많기 때문에 티베트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전륜성왕이자 문수보살의 화신으로서 티베트를 다스리고 신강에서는 이슬람의 수호자로서 활동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가 한족 이외에도 다른 민족들을 계속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에 맞는 지배자로서 통치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는 중국에선 황제지만 내가 몽골에 가면 몽골 칸이고 티베트에 가면 난 문수보살의 화신이고 그러니까 각 민족의 눈높이에 맞게 지배하는 방식을 터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조선의 상황을 봅시다. 조선은 이 청나라가 들어오는 이 시기에 조선은 조선 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정치적인 상황은 조선은 붕당 정치가 한창 전개되던 시대고 붕당 간의 대립이 심해져서 우리가 항소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환국이 계속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이 집권 분당이 계속 자주 교체가 되고 붕당 간의 다툼이 심해지니까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 시기에는 탕평책 추진했지만 붕당 정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죠. 자, 이후에 정조가 죽은 뒤에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존재하던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후기가 진행됐던 시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뭐 조선 전기와 좀 대응을 시키면 될 거고 청나라는 조선 후기와 대응을 시키면 될 겁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어떤 시대냐? 자, 에도 막부가 들어서죠.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세력이 승리하고 1603년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의대 장군, 쇼군이라고 부르죠. 쇼군에 취임하면서 에도 막부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부르는데, 자, 막번 체제는 일본은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다이묘들이 자기 영지를 다스리게 됐는데, 에도 막부의 쇼군도 이 다이묘들을 다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쇼군이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막부의 직할령을 다스리고 또 직할령 근처에는 이 막부와 혈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 다이묘들을 임명하면서 자기네들의 방어막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도자마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막부와 혈연적 관계가 전혀 없는 남남 전국시대 다이묘들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막번 체제로서 다스리는데 이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영지를 번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에도 막부 시기에는. 그럼 에도 막부 시기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건 당연히 이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을 제어하는 게 목적이 있겠지. 만약에 이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시 예전의 전국시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에도 막부는 무가제법도라는 엄격한 규칙을 제정해서 이걸 어기는 다이묘들은 영지를 몰수하는 등의 처벌을 내린다. 한마디로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다이묘들을 제어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에도 막부의 무가제법도가 나와 있는데 상킨고타이 제도라는 것도 나와 있고 상킨고타이 제도는 또 바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뭐 성강을 쌓는 것을 엄히 금한다. 이게 막부에서 허락 안 해주면 자기 성도 제대로 못 쌓는 거야. 그래서 시범타로 이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로시마 번이라는 아주 큰 번의 번주였던 후쿠시마 마사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619년에 자기 성이 태풍으로 파손이 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막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분명히 무가제법도에는 새로 성강을 쌓는 것은 엄히 금한다. 쌓을 거면 허락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락 안 받고 야 태풍을 망가졌는데 그럼 어떻게 뭐 내가 노숙하란 말이냐? 고치다가 걸려서 자기 영지를 몰수당하는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묘가 자기 영지를 빼앗기는 거야. 그럼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지. 첫 번째, 무가제법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시켰다라는 거고 멀쩡한 다이묘를 자기 성을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에도 막부의 위세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야. 이게 그 문제의 히로시마 성입니다. 당시의 성과 똑같은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히로시마 번에 번지였던 이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이거 고치다가 자기 영지에서 쫓겨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상킨고타이 제도라고 있는데 상킨고타이 제도도 아까 무가제법도에 규정이 있었죠. 자,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전국의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쇼군이 있는 에도에 머물도록 하고 또 다이묘의 처자식은 에도의 인질로 거주하도록 한 것이 상킨고타이 제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이 상킨고타이 제도로 에도로 가야 되니까 다이묘들이 행차를 했단 말이야. 이 다이묘 행차도란 말이야. 자, 먼 곳에 있는 자기 영지에서 에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킨고타이 제도로 인해서 다이묘들은 행차에 비용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고 또 에도에 일단 오면은 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자기 영지를 돌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이묘들이 매년 행차했기 때문에 각지의 도로와 역참이 정비되었고 또 다이묘와 무사가 에도를 자주 오고 갔기 때문에 에도의 문화가 전국에 퍼지는 효과가 생겼고 전국 다이묘들이 자신의 무사를 이끌고 에도에 상주했기 때문에 에도의 인구는 크게 늘어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웠단 말이야. 인구가. 그러니까 이 상킨고타이 제도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다이묘들이 행차를 하면서 돈을 많이 쓰니까 세력이 약해지겠지.
그리고 에도에 자꾸 가야 되니까 자기 형제 제대로 돌볼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 막부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다이묘들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한테 못 덤비게 하려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성도 허락 안 받으면 제대로 못 쌓게 하고 상킹고타이제도 돈을 많이 소모하게 만드는 거지. 자, 그리고 에도 막부의 신분 제도는 어떠했냐면, 자, 무사농민 수공업자 상인으로 구분됩니다. 자, 인구비례는 옆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지, 무사가 한 7% 되고 농민은 84%, 그리고 상인인 존인이 뭐 6%, 나머지 귀족 승려, 뭐 천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배울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농분리 정책이라고 해서 무사와 농민을 엄격하게 구분했지. 신분 이동을 절대 금지했는데, 이 병농분리 정책은 에도 막부 시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섞여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이묘의 성 근처에는 무사와 존인만 살게 만들고 농민들은 절대 못 살게 만들어. 왜냐면 사는 곳이 같아서 섞여 살면은 서로 결혼도 할 것이고 서로 유대감이 깊어져서 신분이 섞일 거 아니야. 그걸 절대 금지시키는 거지. 뭐 이 존인 조카마치라는 곳인데,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무사가 거주하는 구역, 존인이 거주하는 구역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농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죠. 농민은 완전 성 바깥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카마치에는 농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신분제도를, 무사와 농민의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